흔적을 남기지 않는 유나바머. 오두막 안에서의 문명과의 전쟁. 1978년 시카고 대학으로 향하는 소포 하나가 이상한 방식으로 시작된 연쇄 테러의 서막이었습니다. 소포를 개봉한 이가 작은 폭발음과 함께 손에 상처를 입자 처음엔 단순한 장난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1년, 2년, 그리고 그 후 17년간 미국 전역에서 비슷한 폭탄 테러가 끊임없이 일어났고 FBI는 결국 이 전대미운의 범죄자에게 유나바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카젠스키가 폭탄을 보낸 대상은 놀라울 만큼 일관됐습니다. 대학 교수, 연구자, 항공사 직원, PR회사 중역, 환경단체 인사들. 그가 선택한 표적은 단순히 임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분노는 현대 산업사회 전체를 향한 것이었고 그가 만든 폭탄은 그 사상에 기반한 전쟁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폭탄들은 단순한 위협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손가락이 절단되고 얼굴이 훼손되며 시력을 잃는 피해자들이 속출했고 1985년에는 결국 첫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FBI는 수사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그럼에도 유나바머는 절대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지문은커녕 DNA조차 남기지 않았고 오래된 우표와 수작업으로 만든 발신지를 통해 수사망을 교묘히 빠져나갔습니다. 1987년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유나바머가 목격된 이후 6년간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었거나 포기했거나 혹은 새로운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1993년 다시 폭탄이 등장했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정교하고 강력해진 폭탄이 미국 각지를 강타하면서 또다시 2명의 목숨이 희생되었습니다. 사건이 극에 달한 1995년 유나바머는 뜻밖에도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의 산업사회와 그 미래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보내옵니다. 총 35,000단어 232절 52페이지에 이르는 이 문서는 현대문명 비판의 결정체로 그가 왜 테러를 벌이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글을 게재하지 않으면 테러를 계속하겠다고 협박했고 당시 미국 정부는 그 위협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선언문이 공개되자 미국 전역의 독자들이 이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여기서 사상 초유의 결정적 제보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카젠스키의 친동생 데이비드였습니다. 그는 선언문의 문체가 형태도와 너무도 흡사하다고 판단했고 고민 끝에 FBI에 그 사실을 전달하게 됩니다. FBI는 그간 확보한 수많은 자료와 데이비드가 제공한 테드의 과거 논문을 대조했고 언어학자들이 선언문과 비교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치합니다. 테드 카젠스키가 유나바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1996년 4월 3일 몬테나의 깊은 산속 블랙푸 강가의 오두막에서 시어도어 카젠스키는 마침내 체포됩니다. 1996년 4월 3일 FBI 요원들이 몬테나주 링컨 외곽의 숲속 전기도 수도도 없는 작은 오두막을 포위했을 때 그 안에는 수염이 덥수룩한 50대의 남성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17년간 미국을 공포에 몰아넣은 유나바머 시어도어 존 카젠스키였습니다. 오두막 안을 수색한 수사관들은 전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간은 좁았지만 그 안엔 폭발물 제작을 위한 도구와 화학물질, 철가루, 손으로 만든 부품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이미 완성된 폭탄도 있었습니다. 발송 준비를 마친 폭탄이 여러 개 발견되었으며 타이프라이터로 작성된 산업사회와 그 미래 선언문 초안과 4만 페이지에 달하는 자필 노트까지 존재했습니다. 철저히 혼자서 모든 걸 설계하고 실행해온 카젠스키는 오두막 안에서 문명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카젠스키는 FBI의 수사망에 거의 들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가 고등교육을 받은 천재 수학자였고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뒤 미시간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다는 사실은 FBI가 예상했던 블루칼라 노동자 프로파일과는 정반대였습니다. FBI는 그를 IQ 90 전후의 저학력 남성으로 추정했지만 그는 지능지수 136의 확신범이었고 체포 후 웩슬러 검사에서도 언어성 138 동작성 124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심리평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카젠스키는 편집성 성격장애와
망상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거나 감시하고 있다고 믿었고 산업화 사회가 인간성을 파괴한다고 확신하며 살인을 저항이라 여겼습니다. 그는 이성과의 치밀한 관계를 맺지 못한 채 그 좌절감이 타인에 대한 증오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사회의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구하는 투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범죄를 정신병자의 충동으로 몰고 가는 변호인단에 격렬히 반발했습니다. 정신분열증 환자라는 진단을 받으면 자신이 17년간 이뤄낸 유나바머 운동이 단순한 병적 범죄로 취급될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는 변호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변호인을 고용해 사법 거래를 무효화하려 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감옥에서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카덴스키는 정신이상자 판정을 받는 대신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사형을 피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사형수가 아닌 연방교도소 특수수용동에 수감되었으며 세상과의 연결을 거부한 채 글쓰기에 몰두했습니다. 그의 동생 데이비드는 현상금으로 받은 $100만 대부분을 피해자 가족들에게 기부하며 형을 고발한 것은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카젠스키가 저지른 테러로 인해 3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는 단순히 수치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당시 그의 편지를 받고 폭탄을 개봉한 피해자들의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았으며 그의 이념을 이해하겠다고 주장하는 극소수의 지지자들조차도 그의 폭력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6월 그는 교도소에서 자살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스스로 세상을 등졌지만 미국 사회는 여전히 유나바머가 남긴 물음표의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은과 논리, 이념이 결합된 폭력은 과연 정당한 저항이었을까요? 아니면 철저히 고립된 천재가 만들어낸 관계의 결말이었을까요? 대답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그의 오두막 속에 묻혀 있습니다.